내 수술관 공여자가 지은호라고? 내 친구 지은호? 무슨 소리야, 형? 형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우진의 몸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상황을 만든 건 엄마의 탐욕 때문인데 내 친구 지은호 아니 지금은 내 동생한테 몹쓸 짓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간이식을 하고 내가 살아있어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날 저주할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지은호에게 미안해져 눈물만 나는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생사를 가를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한우진의 폭로 때문에 고성이의 진짜 얼굴이 가족들 앞에서 처참하게 벗겨지게 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미친 전개 분석해서 들고 오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한우진은 병원 옆 양평 별장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눈 오는 날은 엄마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채 그날도 눈이 왔었나? 를 되묻는 단계로 바뀌어 있었죠. 그 앞에 앉은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형이지만 피는 섞이지 않은 형, 그런데도 왠지 친형보다 더 형 같았던 사람. 형,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간 이식해줄 사람이 내 쌍둥이라고, 그게 지은호라고, 진짜야? 박성재는 쉽사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한우진은 마치 믿고 싶지 않은 꿈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듯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우진아. 공여자로 잡힌 사람 지은호야. 내가 어릴 때부터 듣던 이름,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이. 한유라. 박성재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우진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이름을 숨긴 이유가 그거였네. 내가 도망칠까봐. 한우진은 웃다가 그 웃음이 그대로 울음으로 뒤틀려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사실 박성재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어느 날 술잔을 내려놓으며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성재야,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냐?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지은호가 친엄마를 찾아내고 그 친엄마가 하필 얼마 전 의뢰한 인테리어 의뢰인이고 그 집 아들이 또 간 이식이 필요하고 이 퍼즐이 이렇게 딱딱 맞을 확률이 현실에서 말이 돼? 그 말이 마음 한쪽에 박혀있던 차에 지은호가 어떻게 고성이를 만나게 됐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DNA가 동쪽되고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지혁에게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박성재도 더 이상 우연이겠지라고 넘기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박성재는 먼저 한우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진아, 나 너한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다. 힘들겠지만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줄래? 마이너스. 양평 별장에서 마주 앉았을 때 박성재가 가장 먼저 물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너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 언제 처음 들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한우진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1년 다 돼가요. 1년? 응. 처음에 수치 이상하다고 나온 건 그 전이었고요. 진짜로 이식이라는 말이 나온 건 작년 겨울쯤 눈 많이 오던 날이라 날짜도 또렷이 기억나.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커다란 시계 하나가 또르륵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 고성이가 지은호 앞에 처음 우연히 나타난 시기. 지하철에서 쓰러지듯 기대고 인테리어 의뢰인으로 다가오고
이상하게 자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던 그 무렵. 그럼 엄마가 공여자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은 시점이랑 새어머니가 지은 옷 찾아간 시기가 거의 겹치는 거네. 박성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그 말은. 그래. 이게 우연이면 세상이 우연으로만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너희 엄마가 애초에 그때부터 계획했던 거고. 한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는데도 멈추질 못했는데요. 형,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말해. 나 사실 엄마가 내 병 숨기는 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회장님한테 말하면 병원 줄 세워서라도 다 알아봐 줄 사람인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감추는지. 한우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내 몸에 큰 흠이 생기면 내 형을 못 이긴다고요. 후계자 자리는 완벽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병력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한우진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나는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인 줄 알았어. 아픈 티 내면 나만 손해본다고 그래서 숨기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 꿈 깨질까 봐였네. 엄마가 꿈꾸는 회장 자리.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결국 피하고 싶었던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 박성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우진이 내 병은 1년 전부터 이미 알던 상황이었다. 둘째, 그 시기에 맞춰서 새어머니가 지은호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셋째, 간 이식이 가능하면 친딸이라고 밝히고 안 되면 그냥 모른 척 넘기려고 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형 말로 정리하니까 더 토할 것 같아요.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박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공여자가 내 쌍둥이, 예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한유라. 지금 이름은 지은호. 이 정도면 새어머니가 일부러 딸을 찾은 게 아니라 장기를 찾은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 그 순간 한우진의 안에서 마지막 끈이 딱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형, 나간 이식 안 받을래요. 너무도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야, 우진아. 그건 또. 형, 나 이식 받아서 살아난 다음에 엄마 옆에서 회장님 자리 연습하면서 살라고요? 나 더 이상 꼭두각시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내 쌍둥이가 이 사실 알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를 버린 엄마가 오빠의 간이식을 위해 자신을 찾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 은호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한우진이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 엄마가 한 실수 딱 하나 있어요. 실수?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버리는 건 좀 성급했지. 수첩 표지는 해지고 구겨져 있었는데요. 귀퉁이에는 오래전 볼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옛날에 쓰던 다이어리요. 사모님 되고 나서 옛날 거 다 버리던 날이 있었거든요. 쓰레기 봉투에 통째로 들어가길래 그냥 제가 주워서 숨겨놨었어요. 이상하게 버리기 싫더라고요. 한우진이 다이어리를 펼쳐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첫 장부터 회장님 얘기예요. 이름, 나이, 가족관계, 전처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어떤 종류의 여자를 싫어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엄마를 좋아하는지 미친 듯이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엔 이런 식의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처가 바람나서 떠났다고 함 다시 결혼할 여자는 아이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여러 번 강조.
눈 오는 날 아이 아픈 엄마 연기하면 약해질 듯.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됨. 추워 보여야 동정심 자극 가능. 형, 그날 기억나요?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느 날, 25년 전, 내가 아파서 병원 갔다던 그날. 회장님이랑 엄마가 처음 만난 그날이요. 박성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오늘 차에 한 모자를 태워줬는데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던 날. 자신에게 미안하다, 성재야. 저 아이가 너무 아파 보여서라고 말하던 표정까지. 사실 그날 나 안 아팠어요. 한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떼보면 알 수 있어요. 접수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엄마가 길에서 일부러 나 데리고 서서 언제쯤 올까 저 사람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내가 추워서 울먹이니까 그제서야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인생 바뀐다고.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진짜야? 네. 형, 엄마가 날 협박할 때마다 했던 말 있거든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너도 고아원 간다. 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자리인지 알아? 나는 그 말이 그냥 화낸다고 던지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 말이 엄마 인생 철학이었더라고요. 자식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쯤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던집니다. 형, 한우진이 다이어리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나 이제 회장님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은호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그럼 새어머니가 널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형이 필요한 거죠. 한우진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비서 있잖아요. 맨날 옆에서 메모 들고 다니는 그분. 새어머니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돈은 많이 주지만 사람 취급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옆에 있었으면 서러움도 많이 쌓였을 거고. 박성재는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새어머니 하는 짓을 증언하게 만들라는 거지? 네. 형이 그 사람 찾아가 주세요. 난 다이어리랑 내 기억이랑 들고 본가로 갈게요. 이 순간 박성재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새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라며 애써 눈 감으려 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지은호를 향해 던졌던 차가운 시선, 영란을 이용해 재벌 3세에게 끼워 넣으려 할 때의 계산적인 말투, 가리고 성재 자신에게도 던졌던 너는 내 자리 지켜. 그 이상 욕심내지 말고라는 말. 그래. 그럼 이번에는 나도 끝까지 가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박진석의 집.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한우진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는데요. 우진이? 너 언제 들어왔어? 박진석은 반가움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도 없이 와서 놀랐잖니. 여보, 내가 먼저 아이랑 얘기 좀 하고. 고성이는 급하게 웃으며 한우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때 한우진이 그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저 엄마랑 얘기할 거 없어요.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랑 먼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요. 한우진은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대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얘가 요즘 정신이 좀 불안해서 그래요. 외국에서 힘들었는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한우진이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재간 이식 공여자로 올라와 있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버지는 아세요? 아버지 회사 인테리어 맡았던 그 여자요. 지은호.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지은호? 은호가 내 쌍둥이라고? 고성이는 더 이상 숨을 쉴 틈도 없이 몰려드는 진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오해하여. 우진이가 지금, 엄마, 지금도 연기하실 거예요? 한우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병 숨긴 것도 모자라서 고아원에 버렸던 제 쌍둥이 찾아와서 간 떼어오려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 딸이라는 줄도 모르고 좋은 사모님인 줄만 알고 있어요.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우진이 혼자 오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박성재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고성이의 비서였습니다. 여기 왜? 고성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비서는 입술을 꼭 깨물고 서 있었는데요.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서요. 마이너스.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우진 도련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신 이후로 사모님은 계속 공여자 찾는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고아원에 맡기셨던 쌍둥이가 떠오르셨고 저에게 수소문을 시키셨습니다.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고성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박성재가 가로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죠, 새어머니. 비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더 자세한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쌍둥이를 찾았을 때 사모님은 바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먼저 지하철역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요. 그 후에 인테리어 의뢰인인 것처럼 지은호 씨 회사에 찾아가셨고 일부러 친근하게 지내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드셨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박진석의 시선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비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받기로 한 그날 사모님께서는 회장님 몰래 먼저 지은호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셨고 간 이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친딸이라고 밝히고 안 나오면 그냥 좋은 손님으로만 남게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 박진석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 건강검진 그럼 그날이야?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혼자 먼저 다녀왔다고 했던 그날. 나랑 같이 받기로 해놓고 고성이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이미 변명거리가 바닥났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슬픈 표정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결국 고성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 형편에 식당 알바하면서 애들을 같이 키우는 건 나한테는 지옥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는 잘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아이는 버리고 한 아이는 회장 자리에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거냐?
한우진이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너도 고아원 가고 싶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나는 그 말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단어가 고아원이라서 그런 거였네.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있으세요? 고성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후회할 틈 없이 살아왔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이 집 거실에서 이런 대화나 하고 있었을까? 나는 최소한 너를 거지로는 안 키웠잖아. 그래서요, 엄마. 한우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거지로 안 키웠으면 쌍둥이 간 정도는 내놔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 그거면 난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회장님, 한우진이 조용히 다이어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옛날에 쓰던 메모장이에요. 식당에서 일하시던 때부터 회장님 뒷조사하면서 적어 놓은 거. 여기 보면 엄마가 왜 눈 오는 날, 왜 얇은 옷 입고, 왜 저를 일부러 안고 서 있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넘겨봤습니다. 박진석 회장 전처 외도, 자녀에 대한 죄책감 큼, 아이 아픈 엄마에게 약함, 특히 추운 날 아이 품에 안고 있는 여자, 외롭다는 말 자주 함, 가족이라는 단어의 반응, 말투, 자주 가는 식당, 술버릇, 심지어는 좋아하는 색깔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우진은 마지막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날이 제가 아팠다고 병원 갔다는 그날이에요. 근데 저 그날 진료 안 받았습니다. 기록대 보시면 나와요. 병원 문 앞에서 엄마랑 저랑 그냥 돌아갔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병원보다 저 차 타는 게 더 중요해라고. 박진석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회장님이 모성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 엄마가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날 아이 아픈 엄마 연극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제가 아픈 척 울면 회장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거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를 속인 거야. 내 자식까지 이용하면서.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실망과 허탈이 훨씬 더 짙게 묻어 있었는데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지은호, 그 아이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나 그 아이한테 다 버리고 가겠다고까지 했어. 진심이었어. 진심이면 더 나쁘지. 자기 죄를 덜려고 또 한 번 상처 줄 생각이었으니까. 모든 걸 들은 뒤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간 이식 안 받을게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숨기면서 찾아낸 간이라고 생각하면 제 몸에서 계속 피돌게 하기 싫어요.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은호, 그 아이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세요. 버려진 것도 비극인데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게 되면 그 아이 인생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은호는 진짜 너무 착한 애예요. 새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게 되면 자기 탓부터 할 애입니다. 내가 나타나서 우진 씨를 더 힘들게 했다고요. 그 상처 우리가 대신 막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박진석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진이 내 말, 성재 내 말 다 옳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자리는 비워졌고 한우진은 더 이상 꿈속에서조차 엄마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퍼즐을 가장 먼저 의심했던 이지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성재와 손을 잡고 지은호가 진실과 마주하게 될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고성이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남자가 다음 국면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린 딸의 강까지 탐낸 엄마의 욕망이 결국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엔딩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이 폭로 이후에 이지혁과 박성재가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지은호를 지키게 되는지, 또 고성이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여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떡밥 분석 듣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